안녕하세요. 자, 오늘 49페이지죠. 맞습니까? 예, 신의성질의 원칙, 민법 제2조. 자, 이거는 근대 민법 체계에서는 없었던 내용이 이제 현대 민법에 들어오면서 생겼던 겁니다. 결국은 사적 자치보다는 공공복리를 좀 중시하는 현대 민법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근대 민법에는 권리 행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로마법의 악의 항변 금지라고 하는 그 법원이 똑같은 내용이 하나는 독일에서 하나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두 개 다 가져온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가볍게 봐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측을 선언하고 있다. 그다음에 권리 남용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2조 1항과 2용이 그런 내용이죠. 조금 중요한 내용은 밑에입니다. 일반 조항으로서 강행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건 굵은 글씨를 좀 줄쳐줄게요. 그래서 일반 조항으로서 강행 규정이다. 그 말의 의미는 일반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니은의 의미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일반 조항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반 조항이라는 얘기는 모든 거래 관계에 다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런 의미죠.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면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니은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일반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고요. 비에 있는 내용을 또 줄치겠습니다. 비의 내용 줄치면서 맨 밑에 보이시죠? 비에 강행 규정, 그래서 신의 측 위반 행위 또는 권리 남용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럼 신의 측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따질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해 준다. 자, 그다음에 바로 앞장에서 제가 일반적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규정이다. 근데 지금 거기 디귿에 뭐가 나와요? 개별적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의 측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 적용된다 그랬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랬죠? 그건 이제 법 체계가 A라고 하는 법이 있고 B라고 하는 법이 있을 때 일반법과 특별법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법 내에서 강행 규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일반적 강행 규정에 해당하고 또 하나는 개별적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법 체계로 들어오면은 죄송합니다. 일반적 강행 규정과 특별 강행 규정 또는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또 한번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하나의 법 체계 안에 들어가면은 일반적 강행 규정, 특별 강행 규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 강행 규정 그리고 개별적 강행 규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적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법 체계를 봤을 땐 특별법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특별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그럼 일반적 강행 규정과 특별 강행 규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해야 돼요? 특별 강행 규정. 그 특별 강행 규정은 하나의 법 체계 내에서 뭐라고 부른다? 개별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신의 측은 일반적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 강행 규정이 적용될 때 일반적 강행 규정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의 측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디귿의 내용도 좀 줄을 쳐주시고요. 이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잘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에 있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는 겁니다.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는 C를 줄치기 위해서 B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외형상 신의 측 위반으로 보일지라도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은 제한 능력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별적 강행 규정이에요. 하지만 신의 측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거래 관계에 다 적용되는 일반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서로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왜 생기냐면 여러분이나 나나 제한 능력자 아니죠. 정상인이죠.
근데 제가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요.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에이 실증이 나네. 그럼 거래 행위 내 마음대로 가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샀던 걸 내 마음에 안 든다, 실증이 났다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거래 안전을 완전히 해쳐버리죠. 그럼 뭐 다 사야지 뭐 가갖고 다 사갖고 그냥 취소할래. 뭐 한 일주일 써보고 취소할래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안 그래요. 미성년자를 예를 들게요.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어요. 사고 가지고 있다가 실증이 난다라고 하면 취소권 행사 기간 내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취소해 버릴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요. 다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예, 뒤에서 배우겠지만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취소합니까? 그냥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취소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이요? 예, 다른 이유 없이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신의칙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래를 할 때 서로 간의 신뢰를 중시해서 상대방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신의칙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럼 다시 미성년자로 오면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거래 해놓고 자기가 실증이 난다고 그리고 법정 대리인 동의 없다고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의칙 위반인 것 같죠. 어려워요? 다시 설명드리면요.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물건 사놓고 나중에 실증이 났다라고 해서 가서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신의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어때요?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실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샀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신의칙 위반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미성년자 측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미성년자다. 이쪽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요? 일반적 강행 규정인 신의칙 조항과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서로 충돌했죠. 그럼 어떤 걸 우선 적용해야 됩니까? 개별적 강행 규정인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은 개별적 강행 규정에 해당하고 신의칙은 일반적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우선 적용해야 되죠?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A, B, C 다 중요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위에 디귿이나 A입니다. 제한 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칙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 나와 있어요? C에 나와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은 개별적 강행 규정에 해당하고 신의칙은 일반적 강행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디귿에 있는 내용과 A에 있는 내용을 줄쳐놓고 B, C는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질문은 조금 있다가 우리 수업 끝나고 하나 좀 해주실래요? 제가 원래 질문을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동영상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촬영 안 하면 질문 다 받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이따가 끝나고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질문하실 거 메모해 놓다가 조금 이따가 저한테 좀 질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다라고 하는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적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거래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 갖고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뿐만 아니라 사법 관계 모든 영역에 걸쳐서 또한 공법 관계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러니까 사적 거래뿐만 아니라 공적 활동에도 신의칙은 무조건 적용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민사관계에서도 채권관계, 물권관계 또는 가족법 관계에도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법 영역에서는 신의칙이, 물권법 영역에서는 권리남용 금지가 특히 실효성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요.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권리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쌍방이 서로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도인도 권리 의무가 있고 매수인도 권리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 상호 간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이런 계약 관계를 주로 기초로 해서 신의칙이
그다음에 물권 관계를 기초로 해서 권리남용 금지가 주로 그 실효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좀 추천할게요. 3번은 이제 어려운 말이고, 예. 그래서 신의 측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률관계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 즉 법적인 특별 결합관계가 요구되지만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특별 결합관계 없는 자 사이에도 특히 요구된다. 자, 우리 첫날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대세권이라 그랬죠. 누구에게나 다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청구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청구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계약 관계가 성립한 사이에 그 실효성이 큰 것이고요. 소유권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럼 소유권을 내가 행사할 때는 나하고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내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되시나요? 내가 내 물건으로서 내 소유권을 행사할 때는 나하고 어떤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도 내가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대중을 중심으로 내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이런 구차한 변명이 나오냐면 원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하나의 개념인데 우리가 1조하고 2조하고 제 1항하고 2항, 2조 1항하고 2항에다가 두 가지를 두 개 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민법을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해석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조 1항은 주로 어디 관계? 채권법 관계에서, 2조 2항은 주로 물권법 관계에서 실효성이 크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채권법 관계는 계약을 통해서 서로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하는 특별한 결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물권법 관계는 나하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어도 내가 내 소유권 행사할 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의 측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 즉 법적인 특별 결합관계가 요구되지만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특별 결합관계 없는 자 사이에도 특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건 거야.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 좀 보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의 요건을 정한 조항이 아니고 권리 행사의 한계를 정한 추상적인 규범이다. 그리고 일반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권리 행사에 다 적용되는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를 위한 요건 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개별적 조항이 없어서 권리 행사 또는 의무 이행이 불성실하게 전개돼서 공공복리를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최종적인 보충 규범에 머물러야 한다. 자, A라고 하는 권리는 이렇게 행사해야 된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B라고 하는 권리는 이렇게 행사해야 된다. 근데 C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 다른 법에도 권리 행사를 하는 방법,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규정이 없다고. 이거는 명시되어 있죠. 법조문에 A권은 스몰 A로, B권은 스몰 B로 행사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의무 이행해야 되죠. 근데 이 권리는 그럼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요? 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행사해야 돼?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권리 행사 방법, 의무 이행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죠. 이건 없잖아요.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근대 민법엔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 민법에 들어오면서 2조, 민법 제2조 1항과 2항이 생기면서 이것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니은만 읽어볼게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를 위한 요건 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개별적 조항이 없어서, 자, 여기는 권리 행사의 요건이나 권리 행사의 제한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A 방법으로만 행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권리 행사 방법도 제한한 거지만 A 이외의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제한하는 개별적 조항이 없어서, 그럼 없다는 얘기는 이거 보세요. C라고 하는 권리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개별적 조항이 없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행사하라는 얘기죠?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 조항이 없어서 권리 행사 또는 의무 이행이 불성실하게 전개돼서 공공복리를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적용되는 최종적인 보충 규범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신의 측은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개별적 규정이잖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신의 측을 적용한다. 니은의 내용이 그거고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신의 측의 일반적 기능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규범의 구체화 명확화 규정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자, 여기 보세요. A라고 하는 권리는 이렇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있다. 그럼 규범이 지금 명확화돼 있죠. 근데 C라고 하는 권리는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고요? 불명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딱 제시해 버리는 거죠. 신의칙이라고 하는 규정이요. 그래서 규범의 구체화 명확화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면은 법률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역할 또한 신의칙의 기능이다. 그다음에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다. 이거 가지고 거의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권리 행사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그럼 신의에 쫓아 성실하는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이 100년 전하고 100년 전의 권리 행사 방법, 의무 이행 방법하고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00년 전, 200년 전에 권리 행사하는 방법, 의무 이행 방법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때는 다 들고 가야 된다. 그럼 마차에다가 싣고 갖다 줘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가 송금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신의칙이라고 하는 이 규정 하나만 놔두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300년이 지나든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권리 행사하고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의무 이행, 신의에 쫓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대응성, 적응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규정이다.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재정법의 보완 및 수정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A, B 방식으로 행사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무런 방식으로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법의 흠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때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그 신의칙의 일반적 기능에는 굵은 글씨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거 정도만 좀 줄을 쳐 놓으시고요. 자, 그래 신의칙의 구체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그거 한번 잠깐 보시죠. 권리 창설적 기능과 권리의 변경 소멸의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요 신의칙과 관련된 파생 원칙이 있어요. 파생 원칙에 금반원의 원칙이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금반원의 원칙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일구이연하는 거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가 어떤 행위나 내가 체결한 계약이 그때 당시에는 유리한 줄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나한테 불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생각에 계약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약을 파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여러분한테.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불리하게 전개된다라고 해서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다면 그 거래 안전이 지켜집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면 나한테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고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바뀐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고, 나한테 불리하게 바뀐다 그러면 뒤집어 버리고, 이러면 제대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금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지,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해서 먼저 했던 말을 함부로 뒤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갑하고 을이 어떤 거래를 할 때 있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계약을 체결할 때 존재하던 사정이 이후에 이행기에 가서 엄청나게 변경이 된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사정 변경의 내용이 현저하고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고, 이 현저하고도 중대한 사정 변경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 변경에 해당하고, 또 당사자의 잘못, 과실 없이 발생한 사정 변경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현저하고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 과실 없이 발생을 해서 이 이행기에 있어서 최초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 측에 위반된다라고 할 정도까지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었대요.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 신의 측이 조문 하나 가지고 민법 전체의 어떤 기본 개념을 바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오랜 기간이 지속이 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래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간을 쭉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또 여러분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고 믿게 해놓고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기습적인 행위죠. 예, 이런 행위를 했을 때도 그 권리 행사의 효과를 소멸시켜버리겠다. 즉 권리 행사가 실효가 됐다, 권리가 실효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게 실효의 원칙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여기에 근거하면 말이죠, 신의 측의 구체적 기능에 1번의 권리 창설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신의 측과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했죠. 강행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권리의 변경 소멸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세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요. 실효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겠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효의 원칙. 그다음에 법률 행위 시 행위의 준칙을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 할 때, 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우리 그냥 개념이 완전히 정립이 될 때까지는 그냥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법률 행위 시 행위의 준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 반드시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 우리가 신의 측을 위반하게 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시 행위의 준칙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시험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냥 들어두시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판례 한번 몇 개 이렇게 보면 판례 가지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1번 판례. 자, 우리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셔서 입원 환자 한두 번씩 보셨겠죠? 입원 환자하고 통원 환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입원 환자하고 통원 환자의 차이는 환자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차이가 있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입원 환자예요. 하지만 통원 환자들은 그냥 자기 사복을 그냥 입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환자복을 입히는 이유는 통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환자들과 구분해서 통제를 좀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통제를 하게 되면 통제하는 만큼 뭐도 해줘야 돼요? 보호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은 입원 환자의 휴대폰에 대한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그 이야기는 병원에 입원 환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기타 휴대폰 같은 것들을 어디단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 장치 등을 어디서 제공해 줘야 된다? 병원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 사실 또는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바로 위쪽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가격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또 아파트 단지 인근에 뭐 좀 멀리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분양을 하시는 분양업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시는 분양업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면 분양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아니, 우리가 사더라도 이거 아파트 가격 안 오를 텐데 이거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 나중에 입주해서 보니까 공동묘지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있더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아파트 주민이 이겼을까요? 분양한 분양업자가 이겼을까요? 주민이 이겼겠죠. 그때 근거가 뭐예요?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식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면 뭐죠? 당연히 불법행위를 조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불법행위가 돼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신의칙을 배우기 전 같으면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 아파트 여기 내부 구조라든지 모델하우스 이것만 보고서 좋으면 분양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지, 이 인근에 무슨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쟁이 많았을 겁니다. 멀리 4km 후방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줘야 됩니까? 4km 후방에 있는 걸? 근데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인천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가 사거리에 하나가 있어요. 사거리에 하나 있는데 4km 후방에 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번져오느냐? 아니에요. 4km 후방에 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번져오진 않아요. 근데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수도권에서 오는 쓰레기가 신호에 걸리면 여기 서 있잖아요. 쓰레기차가 좌회전하려고 서 있겠죠. 여기서 이 풍기는 냄새,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 가면 하나도 냄새 안 납니다. 실제로 놀러 가봤는데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동 과정에서 신호 대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소송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분양업자도 황당하죠. 4km 후방에 있는 것까지 여기서 4km 후방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라고 고지해야 되느냐, 이런 분쟁이 생겼던 거야. 근데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공동묘지도 처음에 아파트 조성하기 위한 부지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부지에서는 안 보여. 땅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기 공동묘지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아파트를 고층으로 올리고 나니까 고층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높은 층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분양하는 사람도 억울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그 아파트 분양할 때는 땅에서 봐갖고 안 보이니까 고지 안 한 건데 고층으로 올라가서 보일지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 그랬어도 이건 분양하는 사람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위반이다?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숙박업자들 한번 볼게요. 숙박업자는 우리 보통 집이 두 채 있으면 한 대 임대하죠. 그분이 이제 임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 있잖아요. 여관이나 호텔, 이것도 일종의 임대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예요, 그게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인 임대차하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집이 두 채 있어서 한 채를 임대해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화재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맨날 쫓아가는 거 아니죠.
집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임대해 줬대요. 그랬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도난 방지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근데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난 방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고객의 안전 보호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서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불안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자, 혹시 말이죠. 앞으로는 겨울이 되면은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큰 호텔들 있잖아요. 큰 호텔들 같은 데 보면 이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게 있어요. 눈이 오면 호텔 직원들이 와서 그 눈을 다 쓸어요. 그다음에 그 비싼 카페트 같은 거 미끄러지지 말라고 카페트 같은 거 깔아 놓습니다. 그 왜 깔아 놓을까요? 고객들 위해서 깔아 놓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객들은 무슨 고객들을 위해서 깔아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거기 오다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다치잖아요. 그럼 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호텔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지기 싫어서 깔아놓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숙박업자들이나 호텔 운영업자들은 고객의 안전 및 도난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고객이 들어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위자료까지 다 지급해야 됩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문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용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한번 그래 보자고요. 사장님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럼 내 사업체 내에 직원들 고용해서 일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네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기타 보호 의무는 누가 있다는 얘기죠? 사장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시면은 직장 생활도 하셨을 테고요. 우리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재보험. 그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다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전액 다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로관계에 수반돼서 안전한 상황에서 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해 줄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업주에게 있고, 이게 불안전해서 근로자가 다쳤다 그럼 다 누가 치료해 줘야 돼요? 사업주가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전액 다 누가 부담해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1, 2, 3, 4 판례를 봤고요. 여기 있는 판례들은 좀 잘 나오는 판례고요. 특히 2번 판례는 출제 순위 갑입니다. 갑. 2번 판례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신의칙 위반의 효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릴게요. 신의칙은 강행 규정이죠. 모든 거래 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죠. 그렇죠?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권리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게 되면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무 이행이 신의칙을 위반했다. 그럼 의무 이행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신의칙 위반의 효과에 동그라미 2번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 남용이 돼서 권리 행사가 제한이 된다. 예외적으로 법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권리의 박탈도 가능하다라고 해서요. 친권 상실 선고제도, 즉 친권 상실 선고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가 박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권리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시 한번 권리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한다. 그러면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권리를 뺐습니까? 아니죠. 신의칙에 부합되도록 다시 권리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권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가 존재하면서 친권 행사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 거죠? 미성년 자녀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 미성년 자녀는 또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친권을 아예 박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친권자가 친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외부 사람들의 접근을 방해하게 되면 외부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그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친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보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게 되면 권리 남용이 돼서 권리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권리는 박탈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 권리 박탈도 가능하다. 그래서 친권 상실 선고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의무 이행이 신의 측에 반하면 의무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정도 이렇게 보시고 4번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권리 행사, 권리 남용과 신의 측이 서로 같은 규정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권리 남용이고 권리 남용 금지를 신의 측 효과로 본다. 그래서 신의 측과 권리 남용 금지가 어떻게 된다? 중복 적용이 된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신의 측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서로 뿌리가 같은 하나의 법조문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 중복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의 측의 파생 원칙입니다. 금반응의 원칙이다. 자, 우리 여기 보세요. 금반응의 원칙은 무슨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구이연하지 마라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정이 어떻게 됐다? 변경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자. 사정이 변경이 됐으니까 계약의 내용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원칙은 계약 준수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이런 원칙이 사정 변경의 원칙인 거예요. 사정이 변경이 돼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은 준수해야 된다. 하지만 특별한 변경이 있을 때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사정 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은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믿게 했으면 그 권리는 실효가 돼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원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다시 가면요. 금반응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금반응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관계자와 이해관계인의 객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민법에 일반적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반응의 원칙과 관련돼서 이제 1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1번에 있는 판례. 여기 있는 판례들은 다 중요하긴 합니다. 1번에 있는 판례요.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 등기라고 주장해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전득자에게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응의 원칙이나 신의성질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좀 어렵겠네, 그죠? 자, 갑의 물건을 갑이 병에게 팔았으면은 뭐 별 문제 안 생기죠. 근데 갑이 병에게 판 게 아니라 을이라고 하는 대리인이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 대리행위 할 때 얘한테 대리권이 없었던 거죠. 대리권도 없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버지 거고 아들 거예요. 아버지고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이게 30억짜리를 20억에 팔았어요. 30억짜리 부동산을 20억에 팔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허락도 없이 그냥 지가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무권대리 쪽에서 우리가 공부하긴 할 건데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본인의 물건을 팔았을 때는 본인이 이 판 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유효가 되는 거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권리인 거예요. 얘가 지금 30억짜리 얼마에 팔았다 그랬어요? 20억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근데 이 행위할 때 대리권이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계속해서 생존해 계시면 추인이나 또는 추인 거절을 해서 거래관계를 확정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권 여기 승계되죠.
근데 어떤 것도 승계되는 거죠? 이 권리도 포괄적으로 다 승계되는 거야. 그래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셔도 관계없거든요. 그러면 재산권도 승계됐지만 추인권, 추인 거절권도 승계가 됐는데 여기서 얘 심리를 잠깐 보면은 아버지 거 30억짜리 20억에 파는 건 조금 미안하고 조금 아까워요. 근데 내 거 30억짜리를 20억에 파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의 재산권만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승계받았다? 추인 거절권도 승계받았다라고 해서 이걸 추인 거절을 해서 무효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우리 판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팔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거 이건 신의축 위반이다. 일구이연하는 거다. 이때는 왜 팔았을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팔았겠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돈 욕심이 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계약을 거절하는 것, 즉 무효로 만드는 것, 이거는 신의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지위잖아요. 아버지 지위를 승계받았죠. 그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 대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해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그다음에 얘는 이 산 부동산을 또 제3자 정에게 양도했거든요. 그럼 정이 사용 수익하고 있었죠. 이 전득자인 정에게 야 부동산 사용료 내놔. 이거 내가 추인 거절해서 무효니까 사용료 내놔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득자에게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7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7번 판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사유를 들어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법정 대리인 없이 물건을 산 미성년자도 자기가 산 행위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제한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7번 판례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자, 법률행위 기초가 됐던 사정이 그 후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변경이 돼서 본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축에 반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점은 사정 변경의 원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은 없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적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수도시설의 변경 청구라든지 지료의 증감 청구라든지 전세금 증감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도시설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또 지상권에만 또는 전세권에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어떤 그 구체적으로 수도시설, 전세권, 지상권에 개별적으로 사정이 변경이 되면 지료를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전세금을 증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 이외의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명문의 조항이 없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때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A권은 A로 행사하고 B권은 B로 행사해라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료의 증감 청구, 전세금의 증감 청구, 차임의 증감 청구는 전세권 또는 뭐 지상권 또는 임대차에 있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 해라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만 전세권, 지상권 또는 임대차가 아닌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시킬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건에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 사정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라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추상적인 내용을 판결로서 어떻게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리을에 보면 민법상 다수의 개별 규정이 존재하고 사정변경의 원칙이 신의칙상 원칙으로 우리 법체계 전반의 일반 원칙임을 이유로 일반적 거래관계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미음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 미음에 있는 내용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미음에 있는 내용은 다 A, B, C, D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요. 비읍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개 다. 자,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 다시 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 변경 얘기하는 거죠. 사정 변경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 그 사람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생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이 예외적으로, 자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은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됐던 무슨 사정이죠? 객관적 사정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적 사정,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이고 객관적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넘겨보실게요.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지 그래요. 자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현저하고도 중대하면서 여기 하나 빠졌네.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 그리고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실 없는 사유로 발생을 했다. 그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은 마련돼 있죠. 근데 실제적인 사례로 가면 아직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준 사례는 아직 없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가면 아직까지 해제해 준 사례는 없다. 요거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해지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해지는요, 해지해 준 경우도 있고 해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계약의 해제하고 해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이 해제는 매매 계약을 예를 들면 돼요. 해제는 한 번 이행하면 끝나는 게 일시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 계약 있죠. 매매 계약은 한 번 이행하면 끝나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 내내 똑같은 내용의 급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2년 임대차 했다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임차인은 2년 동안 뭘 줘야 돼요? 차임 줘야 되죠.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계속적 계약은 소멸시킬 때는 해지를 하는 거고 매매 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은 소멸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을 나눠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속적 보증 계약인데 계속적 보증 계약에 채무가 확정이 됐을 때 채무가 확정이 되지 않은 계속적 보증 계약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채무가 확정이 된 계속적 보증 계약은 확정이 된 건 해지 안 해줬다 그랬죠. 근데 채무가 확정되지 요거 의미를 조금 헷갈리게 해야 되겠다 그죠. 해지한 거는 채무가 어떻게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 확정되지 않은 거죠. 죄송합니다.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계속적 보증 계약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줬어요. 헷갈리니까 해제, 해지 인정. 그러면 해지를 인정한 거는
채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건 뭐죠? 확정된 채무예요. 확정 채무라고 얘기할게요. 확정된 채무에 있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확정된 채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확정 채무는요. 그럼 이건 불확정 채무라고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비읍에 있는 내용 먼저 보고요.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보실 때 해제 판례는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인정한 판례는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해제는 인정하되 해제권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아직도 해제를 인정해 준 사례는 없다는 얘기죠. 다시 요거 지금 질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준 사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엄청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계약을 해제해 줄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례가 없다는 얘기지 영원히 못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해 준 경우도 있고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태도가 불확정 채무의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했고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요 사례하고 요 사례는 조금 이따 이제 판례로 볼 겁니다. 요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요. 그래서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계약 해지에 관해서 판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 계약에 관해서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만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밑에 이제 한번 판례 볼게요. 판례 2번하고 3번 판례 정도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이 돼서 매수인이 의도했던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매매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했던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의 해제를 인정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죠. 자, 이 서울에 보면은요, 서울 근교에 유명한 산 옆에 이런 토지가 하나 나와요. 이게 이제 옛날 잡종 토지, 일반 용도의 토지입니다. 일반인에게 불화가 가능한 토지인데 이걸 매수하고자 하는 이건 지방자치단체고요. 갑이 이걸 매수해서 여기다가 정말로 뭐 음식점 이렇게 등산 갔다 오면 목마르잖아요. 그럼 막걸리집 이런 거에다가 대형 주차장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는 MOTEL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삼위일체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2억 5천만 원에 이걸 지금 불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이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이 돼버려요. 그럼 공공공지에 편입이 되면 이 땅은 더 이상 한 2억 5천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공공공지에 편입되지 않으면 여기다가 음식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모텔 같은 것도 지을 수 있지만 공공공지에 편입이 되면 왜 우리 가끔 가다 등산 가면은 조그마한 매점에서 커피포트 같은 데다가 물 끓이거나 아니면 큰 물통에다가 물 갖고 와서 이렇게 물 따라주지 물 끓이는 것 자체도 못하는 그런 매점들이 있죠. 그거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쓸모가 완전히 없는 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이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합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가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가 땅을 살라 그랬지 어떤 용도로 살라고 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그거 알았느냐 몰랐단 얘기예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거기도 해제니까 일단은 어떤 판례가 나와든 해제는 인정해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몰고 나가면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둘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이제 2억짜리 토지였었어요. 그리고 9년이 지났어요. 여기서부터 이행기로부터 이행기 이행하지 않고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더니 가격이 9배가 뛴 거예요. 그럼 현재 이 토지 가격은 얼마예요? 18억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9년 후에 얘가 돈을 18억을 들고 와서 이행해 주세요라가 아니라 최초 매매 대금 얼마죠? 2억인 거죠. 2억을 들고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매매 계약 체결하고 돈 안 주고 있다가 9년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9년 전에 체결한 매매 대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무슨 강아지 풀 이런 얘기 나오겠죠. 좀 심한 얘기로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 소송이 제기가 된 거예요.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우리 판사가 뭐래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전 등기 해주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을 입장에서는 이익을 볼 것 같지만 갑이 갑자기 불쌍해지는 마음 안 생겨요? 갑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야. 갑은 이 9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9년 동안 있었죠. 근데 9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계약을 갑자기 해제하고 싶은 겁니다. 이 9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은 완전히 그냥 다 계약을 종료시키고 계약 관계를 없었던 걸로 되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었죠. 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먼저 권리 행사하니까 그때 갑자기 사정 변경을 주장하는 거,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다가 음식점 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얘기하지 않아 놓고 나중에 또 이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국토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이걸 매각한 지방자치단체가 얘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죠. 토지가 용도 공공공지에 편입이 된다, 어디 용도가 아파트 용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 국토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머릿속에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이거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 자, 이거 말고도 판례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들만 많이 정해놓은 거고, 결국은 뭐예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권은 인정해 주지만 지금까지 사례는 해제권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현저하고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한 20억 손해가 난다, 금전적인 손해가 한 50억 정도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게 훨씬 더 큰 법익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 쪽으로 가면은요. 자, 요거는 이제 또 재밌는 사례 조금만 더 하고, 자, 갑하고 을이 있어요. 이 갑은 이 을이라고 하는 법인의 이사입니다. 이사고, 이 을이라고 하는 법인이 병이라고 하는 금융기관, 은행과 어떤 거래를 합니다. 대출 거래, 당좌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면서 어음 거래도 얘가 이제 다른 어떤 그 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받은 어음들 있죠. 어음은 이 은행에서 할인하기로 약정을 해요. 어음 할인 약정을 하죠. 그럼 할인 금액은 어디까지냐? 할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무제한으로 얘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받아들인 어음은 아주 싼 가격으로 얘가 은행에서 할인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법인이잖아, 법인. 법인이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증을 합니다. 보증의 대표이사가 이 보증을 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이 법인과 은행 간의 거래에 대해서 보증을 한 이유는 대표이사라고 하는 직위 때문에 한 거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퇴직을 합니다. 이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보증계약을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해지하자. 근데 난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내가 보증인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그래, 여기는
채권 채무액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얼마를 거래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 채무에 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해 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소송을 하는데요. 한 가지 소송이 더 있었어요. 이 은행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다가 운용자금, 운전자금이라고 하죠. 운전자금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10억을. 그다음에 변제기일도 20년 상환을 했고 이율도 뭐 1.5% 해서 이율까지 다 정해지고 운전자금을 법인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 대출도 대표이사 지위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도 보증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죠.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해지하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음 할인이 얼마나 될지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계약이지만 이거는 금액도 확정돼 있죠. 변제기일도 확정돼 있죠. 이자 지급 방법도 다 확정돼 있거든요.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듣기만 해도 벌써 복잡하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해지와 관련돼서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이사의 퇴직이라는 현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불확정 채무죠. 핵심 단어가 뭡니까? 불확정 채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및 채무액 확정을 이유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죠.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를 인정하지만 확정된 채무에서는 해지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여기 맞지. 여기. 불확정 채무와 확정 채무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효의 원칙은 의 정도만 보시고 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 실효의 원칙 요거 잠깐만 여기 보시면요. 실효의 원칙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일반적 강행 규정으로서 모든 거래 관계에 다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응용하면 실효의 원칙은 청구권 및 근로관계를 포함한 모든 권리에 적용이 된다. 특히 항소권, 기타 소송법상 권리에도 포함이 되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도 실효의 원칙에 의해서 소멸할 수는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럼 실효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이건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실효기간은 각각 달리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을에 있는 내용을 전부 줄쳐놓겠습니다. 리을에 있는 내용이요. 판례는 주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족법상 권리 및 부동산 소유권도 당연히 신의칙 적용 대상이지만 그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해서 가족법상 권리와 소유권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는 없다. 자, 실효의 원칙은 한번 이렇게 볼게요. 권리자가 내가 권리자인데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럼 이해관계 있는 여러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아이 저 사람은 왜 빨리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다 너무 오래 지나니까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믿게 해놓고 기습적으로 내가 권리 행사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행동에 대한 금반환의 원칙 일구 이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권리 행사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일반 재산권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권리라고 한번 볼게요. 자, 부모 자식이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잊어버렸던 거죠. 그럼 30년이 지나면 부모 자식 간의 권리가 소멸해야 됩니까? 가족권이? 형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제가 헤어져 갖고 5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럼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권 같은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인지청구권이에요. 자, 인지청구권이 뭐냐면 자식이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인정해 주시오라고 하는 게 인지청구예요. 그럼 인지청구권은 말이죠. 이제 과거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어떤 그 극동아시아에 있는 어떤 왕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혼인관계에서 생긴 자녀분도 많이 있지만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생긴 자녀분들도 많이 계셨나 봐요. 많이 계셨는데 그 자녀분들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지만 생존하에 계시는 동안은
뭐 은밀하게 돈이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상속에 의한 재산 분할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전부 손들고 나온 거예요. 나도 재산 분할권이 있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소송이 된 거죠. 소송이 됐는데 그때 이제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자녀분들이 주장했던 건 아니 그럼 자식이라는 거 알면서 자기가 자식이라는 거 알면서 여태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즉 인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지 청구권이 실효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신의 측상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지 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가족법상 권리로서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족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지 청구권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렇죠. 50년 만에 만나도 어머니는 어머니죠. 가족관계가 깨집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판례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없다. 또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지청구권은 실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 쉬었다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계속하겠습니다.